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한남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리지널스라는 책인데요. 일단 겉표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책을 잘 이렇게 많이 읽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한 적이 별로 없어서 유명한 책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유명한 책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여기 겉표지에도 뭐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네, 이 책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요. 바로 읽어드릴 건데, 여기 서문이 굉장히 내용이 서문의 내용이 좀 괜찮아서 일단 서문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7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쉐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리닌 나도그의 창립자.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를 쓰는데 최적임자다. 그 자신이 독창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통념을 타파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열정을 다한다. 그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더욱 좋게 살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자신의 해안과 충언을 제시하는 식견 있는 낙관주의자다. 그는 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도록 도와주는 충실한 친구이기도 하다. 나는 애덤을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손꼽는다. 이 놀라운 역작을 통해 그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영감을 얻고 용기를 내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통념 파괴자가 되라. 창의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창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네, 그리고 한 문단 넘어가서 오리지널스에서 애덤은 이 모든 통념들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애덤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진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비결을 제시해준다. 그는 우리가 직관을 믿어야 할 경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경우를 구분해준다. 그는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비결과 사고의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비결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창의성의 대가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우 폭넓은 견해를 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섬으로써 성공한 경우보다는 참을성 있게 행동할 때를 기다림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더 보편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때때로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었다. 네, 그리고 다음 제목 식견 있는 낙관주의자가 되라. 날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바꿔야 하는 것들과 마주친다. 전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후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욕망에 불을 지핀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이상 말이다. 그러나 깊이 뿌리박히는 믿음과 행동을 바꾸는 일은 힘겹다. 우리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감히 묻는다. 한 개인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용기가 충만한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그 개인이 나도 나일 수도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애덤의 대답은 그렇고 말고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 주변 세상을 개선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음을 이 책은 증명해준다. 네, 이제 서문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네, 이제 차례로 넘어가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는 한 400여 쪽에 좀 달하고 생각보다 제가 읽어드렸던 것에 비하면 좀 많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이제 낭독하기 전에 8페이지가 7장과 8장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룰 거라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긴 책이라고 하더라도 2편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게 5장 정도는 한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수없이 많이 지나쳐 가겠지만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 창조적 파괴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년 전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성취하는 데는 2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능하는 길과 독창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수능이란 이미 잘 닦여진 길로 앞선 무리를 따라가며 현상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독창성이란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하여 시류를 거스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가치를 추구해 결국 더 나은 상황을 만듦을 의미한다. 물론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듣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막 읽어드리던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는 생각은 모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주위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절도 망각증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에 나는 독창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독창성이란 특정 분야 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고요. 마저 이어나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창성은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창의성은 참신하고 유용한 개념을 생각해내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독창성을 달성할 수 없다. 독창적인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지닌 비전을 실현시킨다. 와이퍼커 창립자들은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경을 적정한 가격에 쉽게 살 수 있게 만듦으로써 오리지널이 되었다. 네, 넘어가서 2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2번째 단락입니다.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10여 년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발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왜 애초에 현재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행위이다. 우리는 기시감의 정반대 현상인 미시감을 경험할 때
현재 상태에 의문을 품게 된다. 기시감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현상을 말한다. 미시감은 그 반대다. 늘 봐온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함을 뜻한다. 넘어가서 30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현재 상태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경우 대부분의 그런 현재 상태에는 사회적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규칙과 체제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바꾸고 싶다는 용기를 얻게 된다.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기 전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역사학자 짐 베이커는 말한다. 참정권 운동이 탄력을 받자 그런 관습, 종교적 가르침, 법이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베이커는 말한다. 여기 좀 공감되시지 않으시나요?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와 같이 좀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을 살면서 많이 느껴왔어요.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존재하는 어떤 규칙, 법 이런 것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쟤 왜 저러지? 왜 이상한 걸 묻지?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적도 있었고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상대방이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해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죠. 이럴 때 좀 이상한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적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다른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여성 지위를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그냥 현재 상태가 거의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한대에 가깝겠죠. 무한대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로는 4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파트네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독창성을 실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창시자, 원조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다. 사업, 정치, 과학, 예술 그 어떤 분야든지 독창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강한 확신을 지니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담하고 자신만만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들 또한 두려움과 우유부단함과 회의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요. 넘어가서 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이네요. 결국 독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오랫동안 그들을 연구하고 접촉해온 끝에 나는 놀랍게도 그들이 내적으로 겪는 경험은 우리가 겪는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창적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두려움을 느끼고 회의를 품는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럼에도 여기 좀 중요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긴다는 점이다. 독창적인 사람들은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는 것이 후회를 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디서 어느 편에서 어느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함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는 자라는 그런 문구를 이 책인지 어디 다른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페이지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페이지는요 72페이지입니다. 가장 끝에서 읽어드릴게요. 지나친 자신감은 창의성이라는 영역에서 특히 극복하기 어려운 편견이다. 당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는 비교 대상이 없는 독특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창안한 것에 대해 받았던 타인의 평가를 모두 무시하게 된다. 과거에 생각해냈던 것들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도 이번에는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자신의 취향에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에 느끼는 짜릿함이나 잘 해결되지 않던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의 승리감에 도취된다. 네, 넘어가서 80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중간 단락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다.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풀어놓고 어떤 아이가 칭찬을 받고 어떤 아이가 채택되는지 눈여겨보라. 여기는 짧게 넘어가고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새로운 것은 거부하게 되고 생소한 개념이 실패할 이유를 찾게 된다. 경영자들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사할 때 평가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자칫 실패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대상인 새로운 개념을 과거에 성공했던 전형적인 아이디어들과 비교하게 된다. 출판계 경영자들이 해리포터를 퇴짜 놓은 이유는 어린이들이 읽기에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브랜든 타티코프는 사인펠드의 취업 촬영문을 보고는 너무 유대인 성향이 짙다, 너무 뉴욕풍이 짙다 라며 폭넓은 시청자들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이스 대학교의 에릭 데인 교수는 사람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성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보는 특정한 방식에 매몰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데인 교수가 소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릿지 게임의 고수들은 규칙이 바뀌면 바뀐 규칙에 적응하는데 초보들보다 더 애를 먹는다고 한다. 또한 경험이 많은 회계사들은 기존 규정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초보 회계사들보다 일을 더 서투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쌓으면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포로가 된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가 아니라 105페이지네요. 105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열정에 쉽게 매료된다. 구글의 경영자인 에릭 슈머트와 조너선 로젠버그의 말을 빌리자면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열정을 가슴속에 간직한다.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도록 하려는 열정은 사람들의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말과 어투와 몸짓으로 나타나는 열정은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열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하는 능력과 성격을 반영한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105페이지로 끝으로 제2장 눈먼 열정에서 벗어나기였고요. 그 다음에 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위험을 무릅쓰다 이고요. 읽어드릴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줄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기존 정책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부울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해 맞서는 등 소수 의견을 내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기 주장을 하기에 적합한 때는 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를 위해 카멘 메디나가 성공한 비결을 파헤쳐보자.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카멘 메디나가 어떤 장애물에 직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함께 묶여서 인식되는 사회적 위계 질서의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바로 권력과 지위이다. 권력이란 타인을 대상으로 통제력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지위는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타인의 존중과 선망을 받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앨리슨 프레게일 교수팀이 행한 한 실험을 보면 지위가 없는데 권한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타인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까다롭고 억지를 부리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지위가 없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존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항한다. 메디나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네, 앞에서 메디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CIA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새로운 질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CIA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어떤 기관들끼리 이제 정보를 좀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을 사서 CIA에서 이제 아예 그냥 나와버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생략했고 좀 더 중요한 부분 이제 바로 중요한 부분을만 이제 위주로 제가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점을 내세웠을 때 그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얘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네요. 129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약점을 먼저 내세우는 방법이 지닌 첫 번째 장점은 듣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는 점이다.
마케팅 교수 메리언 프리스테드와 피터 파이트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방어막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2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중간 부분인데요. 두 번째 문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아마추어도 예술을 감상할 수는 있지만 비평하는 데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 몇 개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바꿨을 뿐인데도 혹평을 한 평론가가 더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머빌은 암울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너무 순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폴리에나 특성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점이 여기서 폴리에나 특성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을 폴리에나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점이 바로 특정한 아이디어가 지닌 한계가 무엇인지부터 털어놓음으로 써 없는 두 번째 이득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4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지닌 단점을 앞세우는 방식이 지난 세 번째 장점은 신뢰도를 높여주는 점이다. 그리스검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직면하는 장애물을 나열하면서 풍부한 지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다는 인상까지 주게 되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면 단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135페이지 이어서 단점을 내세우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의 네 번째 장점은 듣는 사람이 편견을 갖고 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훨씬 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편견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한 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판단해보게 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자기 삶에서 3가지 좋은 점을 적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12가지 좋은 점을 적게 했다. 누구든 12가지 좋은 점을 적은 집단이 더 행복하다고 예상할 것이다. 장점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12가지가 아니라 3가지 장점만 꼽으라고 할 때 훨씬 행복하다고 느낀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심리학자 노버트 슈워트는 생각하기 쉬운 것일수록 더 일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입증한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빌려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 3장이 끝났고요. 이제 4장을 넘어갈게요. 네, 제 3장 3장 위험을 무릅쓰다 맞춰 135쪽을 읽음으로써 마치고요. 제 4장으로 들어갈게요. 제 4장 서두르면 바보 167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사람들은 머뭇거리다가는 뒤처지게 되므로 먼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사람들은 중요한 과업에 착수할 때
완성하기로 예정된 날짜보다 미리 완성하라는 충고를 받는다. 상품을 발명하거나 창업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에게는 옆에서 선발주자가 되라고 부추긴다. 신속하게 행동하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독창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니 신속하게 행동하고 첫 주자가 되는 데 따르는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더 많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건 사실이지만 일찍 일어난 바지런한 벌레는 잡혀 먹는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글들은 이제 4장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읽어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4장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시기를 포착하는 문제를 다룬다.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저으려고 한다면 날이 밝자마자 출발할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출발할지,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지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과업에 착수하고 마무리하는 시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표하는 시기를 미룸으로써 뜻밖의 얻게 되는 이득을 살펴보겠다. 그럼으로써 독창적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데 시기 포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흔히 알려진 통념을 뒤엎는 것이 목적이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을 미루면 생산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창의력이 원천이 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면 성실을 중요시 여기는 청교도적 근로윤리가 강조되면서 근대 인류가 효율성에 집착하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 문명은 게으름의 미덕을 인식했다. 고대 이집트에는 미루는 행위를 묘사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사가 있었다. 하나는 게으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네, 넘어가서 181페이지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미루기의 효과도 나오고요. 네, 미루기의 효과 나오는데 그 부분도 네, 이제 구매해서 책을 빌리거나 이제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81페이지 읽어드릴게요. 개척자와 정착자, 100여 기업을 창립하는 데 관여한 아이디어랩 창립자 빌 그로스는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이디어의 독창성도 팀의 재능과 실행 능력도 사업 모델의 질도 가용 자금이 있는지 여부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 포착이었다라고 그로스는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일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데 42%의 비중을 차지했다. 네, 넘어가서 18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마케팅 연구자인 피터 골더와 제라스 텔리스는 권위 있는 한 연구에서 개척자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성공과 정착자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성공을 비교했다. 개척자는 선발주자로서 특정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한 회사이다. 정착자는 상품의 개발이나 판매를 늦추고 개척자들이 시장을 조정한 후에야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이다. 골더와 텔리스가 수십 가지 서로 다른 분류의 상품들을 생산하는 수백 가지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실패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다. 개척자들의 실패율은 47%인 반면 정착자들의 실패율은 겨우 8%였다. 개척자들은 정착자들보다 실패할 확률이
6배가 높았다. 개척자들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은 평균 10%에 불과했고 정착자들의 시장 점유율 28%와 차이가 났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195페이지입니다. 네, 딱 중간이네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이가 들고 전문성이 축적되어도 독창성을 유지하려면 실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창작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여러 가지 잠정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실험해보는 일부터 시작하자.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면 결국 참신하고 쓸모있는 뭔가를 생각해내게 될지 모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실험적 접근 방식으로 덕을 봤다. 그는 46살에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고 50대 초반에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서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깨달았고 목표가 분명해졌다 라고 한 학자는 말했다. 또 다른 학자는 다빈치는 어떤 형태도 최종적인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 의도에서 벗어날 위험을 감수하면서조차 계속 지능을 만지는 조각가처럼 작업을 했다. 조각가처럼 작업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4장 서두르면 바보 이제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5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제목은 최적의 균형점과 트로이 목마입니다. 204페이지고요. 5장에서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내용들은요. 5장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일단은 제가 소개한 책을 듣고 나서 구매해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 5장에서는 독창적인 인물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연대를 결성하고 연대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노력은 대체로 정의상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의 도전장을 내미는 움직임과 관련된다. 연대를 하면 막강한 힘이 생기지만 연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개인 구성원들의 관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연대를 결성할 때 고려해야 할 황금률이다. 특정 운동을 시작하는 독창적인 인물들은 보통 가장 과격한 구성원일 경우가 많고 그들이 지닌 아이디어나 이상은 그들을 따르는 다수의 취향에는 너무 과격한 경우가 많다. 반감을 가진 집단과 연대를 하려면 운동의 대의명분에서 과격한 요소를 가능한 누그러뜨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대의명분에 동참하도록 끌어들이려면 너무 과격하지도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알맞은 정도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 메시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넘어가서 2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참신함으로 시작해서 익숙함을 더할 경우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출 효과의 덕을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참신하게 시작해서 익숙함을 더한 아이디어가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14%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버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니라 펜으로 시작했다면
기존 펜과 훨씬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뜻밖의 집에서 출발한 후 펜처럼 익숙한 것을 더하니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그런 예시들이 이제 236페이지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5장 최적의 균형점과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장을 이렇게 마치고 2편으로 넘어가서 6장 이유 있는 반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